얼마 전 제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어서 커뮤니티에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사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달린 댓글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의 인생 역사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채널이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면들만 다루다 보니 이에 대해 긍정적인 구독자분들과 부정적인 시청자들이 공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을 다룬다면 분명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논란이 있겠다 싶어 잠시 보류하고 있었는데, 소수의 구독자들도 제 소중한 구독자인 만큼 그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의 삶 전반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그의 등장에 앞서 그의 등장을 촉발시킨 주요 사건의 일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탕탕탕탕 총 4발의 총성, 자신이 원래 가졌던 독일제 월터 PPK 권총에서 2발, 부하에게 빼앗은 389경 리볼버로 또 2발, 김재규는 그렇게 눈에 가시 같았던 차지철과 철저히 차지철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깔아뭉개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전부 제거해버렸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제거한 사상 초유의 사건의 발단에는 생각지도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입니다. 18년간 권좌에 앉아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몰아붙이는 추진력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1972년 헌정질서를 파기한 유신체제는 그의 모든 업적을 깡그리 눌러버릴 만큼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시장에 수출하던 가발 산업으로 수백 명의 여공을 고용했던 YH무역의 장용호는 여공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상황이었고, 여공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당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보호 아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은 박정희의 사임을 요구하며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러나 그의 인터뷰 내용은 박정희를 둘러싼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가 모독과 같은 행위였고, 결국 그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김영삼 축출을 계기로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창원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부마항쟁입니다. 이 지역은 김영삼의 근거지이기도 했는데요.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시위에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수천 명으로 커져버렸고,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박정희는 강경진압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경호실장이던 차지철은 부마항쟁에 관해 강경진압을 주장했으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시위대를 달래야 한다며 온건한 입장을 취했는데, 박정희가 차지철의 입장을 수용해버렸죠. 자신보다 6살이나 어린 차지철이 자신을 하대하듯 무시하는 행동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박정희는 그런 차지철을 감싸고 그의 의견만 수용하다 보니 김재규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마항쟁 열흘 뒤 10월 26일 박정희와 차지철은 김재규의 권총 4발에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11.6 사건의 수사 총책임을 맡은 이가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입니다. 11.6 사건을 계기로 정승화 참모총장은 절대 권력자로 불리던 계엄사령관에 취임했으나, 전두환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제거도 없이 김재규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강제 연행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신변 안전에 책임이 있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김진기 6번 헌병감까지 발을 묶어둔 후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손발이 모두 묶인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고, 이때 전두환의 수족처럼 움직이던 노태우 등이 제5공화국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전두환은 육사 11기를 주축으로 한 사조직 하나회의 도움으로 군부 권력을 장악, 5.17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5.18 민주화 운동까지 강제로 진압해 결국 1980년 9월 대한민국의 제1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두환을 도와 대통령까지 만들어졌던 핵심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의 그늘에 가려 항상 2인자에 머물러야 했던 그도 대통령으로 당선됐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좀 살펴볼까요? 1932년 12월 4일 대구 팔공산 근처 달성군 공산면에서 태어난 그는 교통사고로 면석이었던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구 공산국민학교와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현 경북고등학교인 대구 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52년 6.25 전쟁 통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죠. 1951년 4월부터 정규과정으로 변신한 육사의 첫 정규과정생으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전두환을 만난 겁니다.
당시 전두환은 두뇌보다는 신체 능력이 뛰어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당시 육사 11기에는 총 200명이 입학했으나 44명이 퇴교하면서 156명이 소위로 임관했는데 전두환은 156명 중 126동으로 성적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뇌에 어찌됐든 모든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를 따르는 동기들이 항상 넘쳐나 리더십이 상당했다고 하죠. 어쨌든 6.25 전쟁이 끝난 후 1955년 2월 육사를 졸업한 후 그는 소위로 임관했다가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 특수전학교 대인 심리전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육사 11기가 주축이 됐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 가입했는데요. 이후 군에서 정보장교, 방첩과장, 공수특전여단장, 구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모조리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사단장으로 있을 당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2.6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은 하나회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1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하나회 동기와 후배들에게 자신은 절대로 연임할 계획이 없음을 공공연하게 밝혀 그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치열한 암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그중 전두환이 가장 밀어준 인물이 바로 노태우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노태우를 밀어준 것은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력이 특출했던 인물은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입니다. 그는 제5공화국에서 허삼수, 허화평과 함께 쓰리허로 불리는 50 실세로 중앙정보부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토통일원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오히려 온화한 성격의 노태우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도 않았고 언젠가는 자신이 전두환의 후임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슴에 품고 적을 만들지 않고 조심조심 몸을 사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니 가슴속에 품은 이 야심을 알 리 없는 전두환은 노태우를 야심 없는 친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에게 2인자의 삶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은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제2정무장관,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대한체육회장 등을 지내다가 1985년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에 임명되는 등 2인자로 승승장구했죠. 그러나 1987년 임기 말 권력 누수와 자신이 지은 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전두환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헌법 개정 논의도 할 수 없다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고 노태우는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될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조치에 전국적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자는 직선제 개헌 요구가 빗발치며 6월 항쟁으로 이어지자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그는 전두환을 배신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6.29 선언을 통해 전두환을 털어냅니다. 제5공화국 2인자 이미지를 씻어내고 그가 본격적으로 1인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1987년 12월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에서 그는 보통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출마해 36.6%라는 득표율로 13대 대통령이 됩니다. 원래 그는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낮았으나 투표 직전 두 후보가 분열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겁니다. 그렇게 제13대 대통령 노태우가 2인자를 벗어내고 1인자가 됐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실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시대에 큰 무리 없이 문민정권을 등장시켰다는 평가와 무능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략이었고 그 외에 두 개의 중요한 성과가 있죠.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폭력배들을 소탕해 민생 치안을 확립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는데요. 이 선포 이후 경찰은 전국의 점조직으로 뿌리내린 조직폭력배는 물론 강도, 폭력범 등을 포함 1년 만에 무려 26,600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선포 전보다 무려 5.9%나 감소했고 무엇보다 사회 암적인 존재로 불리던 폭력 조직의 활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평가에 주요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심리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는 모든 인간에게는 증오본능이라는 것이 있어 정치 지도자가 국민이 모두 혐오할 만한 공동의 적을 설정해놓고 그들과의 전쟁에 자신을 선봉에 세우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우는 이 점을 정확히 간파했고 동기에 어찌됐든 사회 암적인 요소들을 제거시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이룬 주요 업적 중 또 한 가지는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 정책을 폈다는 점입니다. 노태우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탈냉전 시대를 맞아 1988년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체결하면서 외교 지평을 확장시켰습니다.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11월 폴란드, 12월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권과 수교를 체결했고 1990년 9월에는 소련과 1992년에는 중국과 각각 수교를 체결했는데요. 이런 활발한 북박 정책은 1980년대 중반기 이후 진행된 소련의 개혁 개방과 동구권의 몰락, 미국의 세계 전략 등 외부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체결했다는 자체로 상당한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2021년 현재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은 눈이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한국인 가수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등 소위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 곳곳으로 침투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지탱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류의 시작이 1992년 한중수교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993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에 최진실, 최수종 주연의 질투가 방영되기 시작한 이래로 25년간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만 무려 100편이 넘는다고 하죠.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동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북미로 퍼져나갔으니 한류의 시작이 한중수교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개인의 능력으로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 찾아온 안보 불확실성을 한중수교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에이펙 강요회의에 중국 외교부장을 참석시키기 위해 외무부가 주도적으로 중국의 가입을 유도했고 결국 천지천 외교부장이 서울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정상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소련, 동구권과 수교를 끝냈고 마지막으로 중국만 남았다며 대놓고 한중수교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고 이후 4개월간의 비밀 협상을 거쳐 수교가 체결됐습니다.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의 중심에 그가 있었고 그의 사망에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인물들을 다뤄달라는 구독자들의 요청이 있어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